이제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지난 시간에 피가 썩기 때문에 사람이 늙고 병든다. 또 피가 바로 생각의 물질이다. 또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은 이제 피가 썩음으로써 노화 현상이 일어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예. 노화 현상은 어떻게 일어나느냐? 욕심을 부리면 피가 썩는다. 그래서 피가 썩기 때문이다. 피가 왜 썩느냐? 욕심을 부리기 때문이다. 근데 여러분 혹시 욕심을 갖다가 내가 뭔가를 가지고자 하는 마음, 탐심하고 헷갈려 하시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욕심은요, 그거하고 좀 차이가 있습니다. 하고자 할 욕, 예, 탐낼 욕, 그게 아니라 하고자 할 욕. 내가 뭔가를 하고자 하는 마음, 걸어가고자 하는 마음, 먹고자 하는 마음, 자고자 하는 마음, 말하고자 하는 마음, 내가 하고자 하는 모든 마음, 그 발심이죠, 발심. 발심이라죠. 내가 마음 먹는 모든 것이 욕심인 겁니다. 탐심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욕심은 하고자 할 욕. 내가 마음 먹는 일체의 마음이 욕심입니다. 예. 탐심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여기서 욕심할 때 욕자는 마음심자가 없어요. 근데 내가 하고자 할 욕은 이때 마음심자가 붙어요. 그래서 내가 하는 모든 것, 탐심은 욕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고자 하는 모든, 나라는 주체의식이 마음이 움직이면 피가 썩는다. 그런 말입니다. 예. 그래서 그 욕심을 말합니다. 그래서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저가 장상한 즉 사망을 낳나니라 했을 때도 여기에 해당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내용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각하는데 피가 썩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이 바로 욕심이야. 생각 자체가. 생각하는 대로 피가 맺어난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순간 하나님이 되며 마귀의 마음을 품는 순간 마귀가 되는 것입니다. 예. 듣기는 쉽게 들릴지 몰라도요. 그것이 바로 신천신지를 건설하는 새 학문을 선포하는 이 바로 마음법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먹자. 마귀 마음을 버리자. 내지는 마귀 마음을 죽이자 하는 겁니다. 욕심을 부리면 피가 썩는다. 욕심을 부리는 사람으로부터 독소물질이 쏟아져 나오고 있으며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에게서는 생명의 물질이 쏟아져 나온다. 욕심을 부리는 사람은 괴로운 마음이다. 욕심이 많음으로 근심 걱정이 생깁니다. 예, 근심 걱정이란 욕심대로 안 되는 일을 욕심대로 하려고 애쓰는 것이 바로 근심 걱정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욕심 중에 욕심이 근심 걱정이며 근심 걱정이 바로 욕심입니다. 사람은 욕심을 부리기 때문에 죽습니다. 성경 야고보서 1장 15절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나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틀림없이 과학적인 사실입니다. 의인의 피는 맑고 깨끗하고 죄인의 피는 시커멓게 썩어 있습니다. 욕심을 부리는 횟수가 많을수록 피는 자꾸 더러워지는 겁니다. 우리 몸의 세포는 일정한 수명을 다하면 죽습니다. 죽은 세포는 분비물을 통해 빠져나가고 부족한 만큼의 세포가 다시 새로 재조성됩니다. 새로 조성되는 세포는 피로서 조성되는데 단 썩은 피로서는 세포 조성이 안 됩니다. 썩은 피로는 세포 조성이 안 되므로 썩은 피가 많을수록 몸 전체의 세포는 부족해지게 됩니다. 10%가 썩었으면 90%만 가지고 세포를 만들게 되죠. 그렇죠? 그것이 바로 노화 현상입니다. 세포 부족 현상이 벌어지는 겁니다. 썩은 피가 20-30% 늘어날수록 세포 조성은 20-30% 감소하게 되죠. 그러므로 피부는 쭈글쭈글해지고 몸에는 기력이 없어지게 됩니다. 일정한 그 테두리 안에 세포가 100개 있는 거하고 80개 있는 거하고 50개 있는 거하고 다르겠죠? 그래서 탱탱하냐 쭈글쭈글하냐 그 차이가 되겠습니다. 피부 세포가 부족함으로 피부도 쭈글쭈글해지고 심장 세포도 부족함으로 심장도 약해지고 간 세포가 부족함으로 간도 약해지고 뼈 세포가 부족함으로 뼈도 약해져서 골다공증이 생기는 거죠. 늙어갈수록 정신도 맑지 못하고 바람이 조금만 불어도 휘청거리면서 걸음도 바람을 이기기가 힘들 정도가 되죠. 잘 못 걷게 됩니다. 연세 높으신 어르신들은
생명에 대한 애착이 없는 줄 알지만 오히려 그분들은 더 생명에 대한 애착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엊그제까지만 해도 젊은 시절이었는데 어느새 이렇게 호호백발이 되어서 죽을 날만 기다리게 되었는지 생각해보면 너무나 서러워서 혼자 방문을 잠그고 훌쩍훌쩍 눈물이 많아지죠. 예. 늙으면 눈물이 많아진다. 예. 니도 늙어봐라. 그러더만요. 예. 왜 늙는지, 늙음을 해결할 방법은 없는지, 피가 안 썩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늙으면 괜히 서럽다 그러잖아요. 예. 괜히 서럽다. 괜히 서럽고 막. 그렇죠? 누가 조그만 무슨 소리 해도 막 서러워지고 막 그렇습니다. 이런 것을 아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세상의 과학자들이 인간의 늙는 원인을 모르므로 그저 나이가 먹어서 늙고 늙어서 죽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늙는 것은 나이를 먹는다고 무조건 늙는 것이 아닙니다. 피가 썩음으로 늙는 것이죠. 예. 생로병사는 다 피가 썩기 때문에 피를 썩게 하는 원인은 욕심만 제거되면 원인이 욕심만 제거되면 사람은 늙지 않게 됩니다. 이 욕심의 주체는 나다 말입니다. 나라는 주체의식이 욕심 부린단 말입니다. 사람이면 누구나 가만히 있어도 크게나 작게나 욕심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러므로 사람 몸이 죽지 않는 학문이 성립되려면 욕심을 부려야 부릴 수 없는 욕심에 대한 대응책이 세워져야 하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욕심, 단순한 탐심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포괄적으로 내가 하고자 하는 모든 일체의 생각이 바로 욕심입니다. 세터데이 리뷰, 토요일 잡지 모양입니다. 토요일마다 발행한 잡지 모양입니다. 뒤에 과학 편집자로 있는 엘버트 로젠펠드 박사는 불과 수년 내에 이거는 발표된 지 20년도 넘었어요. 수명이 폭발적으로 연장될 수 있다고 예견했다. 인체 내에 있는 생명의 제약 작용에 대한 생명을 제약하는 요소라는 뜻입니다. 수수께끼가 불게 될 때 인간의 수명은 크게 연장되며 그 첫 단계로서 120세까지는 보편적인 적으로 성경에도 보면은 사람이 강건해야 120세 그러잖아요. 노아 홍수 이전에는 900세 이상 살았는데 노아 홍수 이후에 120세까지 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셈, 함, 야벳 셈도 120세까지 살았다 그랬죠. 야벳도 120세까지 살고 함은 40세에 죽었어요. 그래서 그 아들 가나안이 대를 잇게 되죠. 그래서 그때부터 사람의 수명이 120세라고 합니다. 예, 근데 지금은 거의 100세 넘기도 힘들죠. 근데 건강하게 살면 120세까지는 건강하게 살 수가 있다고 합니다. 200살까지도 가능하다고 하죠. 200세 시대. 그래가지고 요즘 많이들 연구합니다. 자, 욕심을 제거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욕심은 욕심 자체가 욕심을 부리는 것이 아니라 나라는 의식이 욕심을 부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나라는 의식을 제거하면 욕심이 제거되며 더 이상 피가 썩을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런 거로 욕심을 부리려야 부릴 수 없는 비결, 피가 썩을 수 없는 비결은 나를 의식하지 않는 비결인데 그 비결은 바로 누구든지 내 몸처럼 여기는 겁니다. 너와 내가 없고 니께 내께 그런 구분을 지으면 안 되는 겁니다. 남자 여자 이런 거 니 나라 내 나라 이런 거 이렇게 구분하지 말고 누구든지 내 몸처럼 나아가서는 누구든지 하나님처럼. 예. 이 누구든지 내 몸처럼이라는 개념은 내가 제일 귀하잖아요. 내 몸이 제일 귀하잖아요. 예. 내가 우선이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처럼 여겨라 하는 말과 거의 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람은 왜 죽을까? 피가 썩어서 죽는다. 피는 왜 썩을까? 욕심 때문에. 욕심은 어디서 나올까? 나라는 의식을 애석에 나오기 때문에 나라는 의식을 있으면 안 죽는다. 자, 세포수의 감소다. 피가 썩는 것은 세포수의 감소다. 사람이 나이가 들게 되면 주름살이 생기고 기억력이 감퇴되는 등 노화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늙어 쇠약한 몸에는 쉽게 병마가 찾아들고 병고로 신음하다가 결국 사람은 죽게 됩니다. 늙는다는 것과 죽는다는 것, 그것은 누구에게나 닥쳐올 불행한 일임이 틀림없죠. 그러나 사람들은 늙음의 원인에 대하여 그 근본적으로 모르고 있습니다. 그 원인을 알지 못함으로 그저 나이를 먹어서 늙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 나이를 먹어서 늙는다는 것은 학문이 아닙니다. 설명할 수 있는 뚜렷한 학문이 없으므로 그와 같이 주먹구구식으로 나이를 먹어서 먹는다라고 일반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노화 현상이란 무엇인가? 현대의학이 정의하고 있는 의학적 정의를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사람이 나이를 먹게 되면 머리가 휘어지고 피부에는 주름살이 많아지고 기억력이나 사고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이런 현상은 인체의 구성 단위인 세포수가 감소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 되겠습니다. 기억력이 떨어지는 것은 뇌세포가 감소하기 때문이고 신체 활동이 떨어지는 것은 신체 활동, 근육세포나 신체 활동, 뭐 뼈세포나 이런 것들이 감소하기 때문인 거죠. 종래에는 세포 하나하나의 부피가 작아진다는 학설이 유력했으나 현대의학의 분석 결과 세포수가 감소하기 때문이라는 학설이 정설로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뼈를 구성하는 뼈세포의 수가 줄어들어 조직이 엉성해진다든지 뇌신경세포가 줄어들어 기억력이 감퇴된다든지 하는 현상이 생기게 되는 거죠. 인체기관은 피로서 조성되는데 노화가 진행될수록 세포 조성은 충실치 못하게 됩니다. 60세가 넘은 사람의 심장의 무게는 평균적으로 젊은 사람의 45%, 간장이나 위장, 신장의 무게도 50% 이하라고 합니다. 반면에 심장의 무게는 줄어드는데 심장의 자체 무게는 줄어드는데 심장 전체의 무게는 반비례적으로 늘어난다고 합니다. 피가 그만큼 썩어서 노폐물이 자꾸 쌓이기 때문에 피가 무거워지는 거죠. 그래서 피곤해지는 거죠. 피가 탁해지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른 장기는 다 가벼워지는데 심장만큼은 자꾸 무거워진다. 그러나 심장 자체 무게는 작아지고 있다. 예. 근데 심장 안에 들어가는 것이 자꾸 많아진단 말입니다. 버거워지겠죠. 예.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간장이나 위장, 신장의 무게도 50% 이하라고 합니다. 이것은 곧 60대 이상의 세포 조성 비율은 50% 선에서도 못 미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연세 들어도 운동을 한다든지 해가지고 땀을 흘리고 한다든지 하면서 최대한 이런 것들을 노폐물을 바깥으로 배출함으로써 건강을 유지하려고 애를 쓰지만은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와의 근본 해결은 어렵습니다. 예. 노인은 젊었을 때 비해 몸을 구성하는 세포의 수가 줄어듭니다. 심장이나 간, 신장, 위장, 뇌수 등 신체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기관의 세포수가 부족해져서 한 개의 세포가 처리해야 할 처리 능력의 부담이 커지게 됩니다. 이것을 가리켜 신체 기능의 효율이 떨어진다고 하는데 예를 들면 신장의 네프론으로부터 노폐물을 걸러내는 오줌을 만드는 기관 콩팥이라고 합니까? 수가 감소하면서 체내의 노폐물을 배설하는 작용이 둔화됩니다. 이와 같이 세포의 수가 감소됨에 따라 신체의 기능은 떨어지고 질병의 위험은 높아져서 결국 세포수의 감소는 죽음의 가장 큰 근본적인 원인이 되게 됩니다. 그러므로 노화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정상적인 세포수를 유지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예. 그래서 좋은 생각, 맑은 생각, 그죠? 만약에 정상적인, 그래서 무슨 주기적으로 맞는 주사라 그럽니까? 예, 피주사? 예, 그런 것도 하죠. 만약에 정상적인 세포수를 유지하여 인간의 젊음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비법이 있다면 그것은 살아있는 인간에게 있어서 그 이상의 꿈의 실현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늙은 쥐에다가 젊은 쥐의 피를 주사했더니 일시적으로 젊어지더라. 그러면 젊은 쥐에다가 늙은 쥐의 피를 주사했으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일시적으로 노화 현상이 오겠죠. 그렇지만 금세 회복이 됩니다. 예, 사고라든지 모든 건 세포가 다 젊기 때문에 빨리 젊은 피로 재생돼 버리잖아요. 근데 늙은 쥐에다가 젊은 피를 넣은 쥐는 얼마간 있다가 잠시 젊어지는가 했더니 다시 원래 상태로 빨리 돌아가 버립니다. 그것이 다릅니다. 젊은 쥐에게는 바로 자기 젊음을 다시 회복하지만은 늙은 쥐는 다시 늙음을 젊음을 유지하지 못한다. 예, 하는 게 연구 결과입니다. 예, 일시적으로는 가능하답니다.
근데 계속 그럼 주입해야 되겠네. 예. 그게 참 어렵죠. 그래서 요즘은 그 게놈 프로젝트라 그래가지고 세포를 깨우는, 예, 다시 젊어지는 것을 깨우는 그런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영생세포를 찾아라 하는 것을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동물세포와 식물세포의 비교를 하는데 거의 똑같습니다. 뭐, 그렇게 뭐, 크게 다르지 않아요. 뭐 핵도 있고, 림프질도 있고, 미토콘드리아도 있고, 뭐, 세포막도 있고, 엽록체가 있어요. 예. 식물에는 엽록체가 있고, 이거는 엽록체가 없어요. 예. 그게 좀 다릅니다. 이건 뭐, 골지체라는 게 있네요. 자, 게놈 프로젝트. 게놈이란 말을 한 번쯤 들어보았을 것입니다. 도대체 게놈이 무엇일까요? 많이 들어보셨죠? 게놈 프로젝트. 게놈이란 한 생물의 전체 유전자를 뜻하는 말로 1916년 독일의 식물학자 벵글러가 처음 사용했다고 하네요. 그렇다면 사람의 전체 유전자 게놈은 몇 개일까요? 유전자는 염색체 안에 있습니다. 사람은 46개, 23쌍의 염색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23쌍보다 한 개가 많든지 24쌍이 된다든지 하면은 다운 정의급이라 그래가지고요. 염색체가 한 개 많게 되면은 지적 장애를 가진 사람이라든지 뭐 또 신체적 장애를 가진 사람이 이렇게 태어나게 됩니다. 예. 그런 분들 유전자가 한 개 많다고 그래요. 그래서 23쌍의 염색체, 정상적인 사람에게는 23쌍의 염색체가 있다고 합니다. 이 유전자 정보를 알아낸다면 인체 내의 모든 유전자 정보를 알게 되는 셈입니다. 이 23개의 염색체 묶음을 게놈이라고 하는데 여기에는 약 30억 개의 염기쌍이 있습니다. 게놈 프로젝트의 최종 목표는 게놈을 구성하고 있는 약 30억 개의 DNA 염기들의 배열 순서를 밝혀 지도로 만드는 것입니다. 만약 이 지도가 완성되면 인체 내의 모든 생명 현상을 이해하고 예측할 수 있게 됩니다. 또 게놈 지도를 바탕으로 유전자 기능을 분석하면 어떤 유전자가 어떤 병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 잘못된 부분만 수정을 하면 어떤 병도 고칠 수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 유전성 질환을 일으키는 유전자를 교체하거나 작동할 수 있다. 유전병을 고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미리 이 사람이 어릴 때 무슨 병에 걸릴 것까지도 예측 가능하다고 하죠. 예. 그래서 미리 예방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유전자 검사를 통해서 자신에게 치명적일 수 있는 질병들을 미리 피해가는 것이 가능해진다. 개개인의 유전자 특성에 따른 맞춤 의약품 시대가 열릴 수도 있게 됩니다. 예. 실현만 된다면 정말 대단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근데 참 비용이 얼마나 들까요? 비용이 문제죠. 일반인들이 과연 여기에 접근할 수 있을지 걱정됩니다. 예. 의료보험 혜택이 되면 참 좋겠네요. 예. 공짜로. 자, 게놈 프로젝트는 1990년 10월 1일 미국을 중심으로 프랑스, 영국, 일본 등에 함께 참여하여 시작되었습니다. 이는 15년에 걸친 3차 5개년 계획으로 구성되었습니다. 그러나 프로젝트에 참가했던 유전학자 C. 벤트가 1998년 5월 민간기업 셀레라 지노믹스를 설립하며 3년 내에 인간 게놈을 모두 풀겠다고 공개 경쟁을 선언하는 일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게놈 연구 일정은 당초 계획보다 많이 당겨지게 되었고 그리하여 2001년 6월 12일에 드디어 인간 게놈 프로젝트가 완성되게 됩니다. 미국, 영국 등 6개국으로 구성된 인간 게놈 지도 작성팀과 민간기업 셀레라 지노믹스가 각각 수행한 연구를 통해 DNA 염기 서열의 약 99%를 밝혀낸 것입니다. 이제 이것을 뛰어넘어서 영생 유전자를 찾는, 노화 유전자를 찾는 그런 지금 단계로 넘어가 있습니다. 또 수백 개의 수천 개 단위의 염기가 모여 만든 유전자 수와 위치도 규명해 내었습니다. 그런데 과학자들이 게놈 지도를 분석한 결과 인간의 유전자 수는 그동안 알려졌던 10만 개보다 훨씬 작은 약 2만 6천 개에서 4만 개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초파리의 2배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예.
그런데 이렇게 어떻게 그 적은 수의 유전자로 초파리보다 훨씬 복잡한 인간의 형질이 나타났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은 아직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피의 원리를 모르기 때문이죠. 예. 단순한 세포 가지고 유전자 가지고 아닙니다. 마음의 피에 모든 그 원인이 있는 겁니다. 자, 인권 프로젝트 유전자 지도를 완성하라. 이렇게 23상의 연비가 쭉 배열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에 뭐가 하나 짝이 없는 유전자가 하나 발생하게 되면은 이제 그 뭐 다운 증후군이라는 지적 그런 장애가 있는 분이 사람이 태어나게 됩니다. 예, 이렇게 유전자 지도를 이렇게 그려놓고 있습니다. 자, 생명체를 만드는 뭐 이게 유전자 이게 꽈배기처럼 꼬여 있죠. 예, 꽈배기처럼 이게 사대를 꼬아놓는 구조다. 설계도에 따라 사람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이 부분이 잘못되면 이 부분을 고친단 말입니다. 이 부분 때문에 병이 났으면 이 부분에 가서 고친단 말입니다. 이 사람이 몇 살 때 무슨 병에 걸리겠다까지 예측도 가능하답니다. 그래서 참 미리 그 사람의 유전자 구조를 가지고 뭐 뚱뚱해질 수도 있고, 이 사람이 뚱뚱한 키가 얼마나 가겠는지, 몇 살까지 살 건지도 다 이게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잠깐만 수정하면은 사람의 수명도 왔다리 갔다리 할 수도 있다 하는 게 바로 이 게놈 프로젝트 연구입니다. 자, 피가 맑아야 늙지 않는다. 이제 답을 드릴게요. 아무리 그래봤자 늙어가고 조금 지연시킬 뿐이지 크게 변동은 없다. 바꿔봤자 또 그 부분이 또 일이 생깁니다. 예, 미리 가서 그 부분을 수정했죠. 아까 제가 젊은 피, 늙은 피 이야기했죠. 또 그 부분에 이상이 생깁니다. 그럼 어떡할 건데? 또 바꿀 건가? 또 일정 기간에 하면 또 그 부분 또 이상이 생길 텐데. 예, 그걸 모르는 거죠. 근본적인 해결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근본적인 해결은 피를 맑혀야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 인간의 마음작용을 피로서 설명했듯이, 참 인간의 과학이라는 게요, 의학이라는 게 참 이렇게 한계가 있는 겁니다. 연구를 해가지고 그 부분만 바꾸면 된다고 다 주장은 이론적으로 맞아. 고쳐놔봤자 금방 말씀드렸죠. 바로 또 병에 걸려. 예. 그럼 어떡할 건데? 근본 원인을 밝혀내는 거죠. 지금까지 인간의 마음작용을 피로서 설명했듯이 그 늙음의 원인도 역시 피로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의 피는 선홍색으로 밝은 빛을 띠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인의 피는 혼탁하고 어둡습니다. 그것은 나이를 먹음에 따라 욕심을 부리고 근심 걱정을 하는 횟수가 많아지고, 따라서 계속해서 피가 혼탁해진 까닭입니다. 피가 썩는 까닭입니다. 근심 걱정은 욕심으로 말미암아 생겨난 것이며, 욕심이란 곧 나라는 존재의식이 일으킨 분비물과도 같은 것입니다. 따라서 나이를 먹음에 따라 자아의식이 조종하는 시간이 많아지므로, 예, 어린아이에게 뭐 하지마! 그러면 금방 안 합니다. 근데 미운 7살이랍니까? 또 사춘기를 겪으면서 지고집대로 하죠. 말 안 듣죠. 예. 자기 마음대로 합니다. 이제 말 안 듣습니다. 부모가 못 이깁니다. 선생님이 못 이깁니다. 예. 자기 의식이 조종하는 시간이 많아지므로, 그래서 나라는 주체의식이 가장 악한 겁니다. 우주에서 제일 강하고 제일 악한 것이 바로 나라는 주체의식입니다. 나이를 먹을수록 노화가 빨리 진행되는 것도 일반적인, 고집이 센 사람요, 빨리 늙어 죽어요. 예. 고집, 나는 그렇게 안 해. 나는 그런 거 못해. 그 고집 피울 일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이거 하세요 하면 못 이긴 척 따라주세요. 예. 못한다고 튕기지 말고, 예. 정말 낭패날 일 아니면은, 예. 정말 하지 말아야 될 일 아니면은, 도둑질 같이 했다고 도둑질 하면 안 됩니다. 예. 나쁜 짓 하자고 해서 나쁜 짓 하면 안 되지만은, 그렇지 않다면은, 다른 사람이 이거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하면, 되도록이면, 따라 하는 게 맞아요, 그게. 예. 그게 피가 안 썩는 비결입니다. 고집 피워봐요. 그게 욕심인 겁니다. 피가 썩어요. 예. 주고집대로 살면 피가 썩어요, 팍팍. 그래서 참, 연세 드신 분들 미안하지만요, 연세 드신 분일수록, 집에 못 바꿉니다. 생각이 다 고착화 돼가지고요, 잘 못 바꿉니다. 이게 탄력성이 없다는 거죠. 융통성이 없는 거예요. 아주 그냥 한번 딱 생각이 그렇게 되면 저는 무조건 나쁜 놈이고, 저놈은 무조건 좋은 사람이고, 딱 고착화 돼버립니다.
참 융통성이 없죠. 탄력성이 없다는 거죠. 좀 더 세부적으로 파헤쳐 보죠. 우리 몸의 세포는 일정한 수명, 약 28일이었죠. 다 하면 죽게 됩니다. 간세포는 불과 수시간 만에 죽고 또 새로 만들어지며 뼈세포는 1년에서 8년 동안 걸쳐서 죽고 다시 재조성됩니다. 수명을 다하여 죽은 세포는 배설물이나 분비물, 때와 땀 등으로 밖으로 배출되게 됩니다. 죽은 세포는 곧 피에 의해서 재조성되며 썩은 세포는 세포로서 새 세포를 조성하지 못하지요. 새 세포를 만들지 못할 뿐만 아니라 썩은 피 속에서는 병균이 발생되게 됩니다. 그러므로 썩은 피는 병균의 온상이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즉 썩은 피가 40에서 50% 늘어갈수록 새로 조성되는 피의 세포는 40에서 50% 정도 감소하게 됩니다. 반면에 병균은 자꾸 늘어나게 되겠죠. 예. 그래서 나이 들수록 지병에 시달리는 겁니다. 따라서 근육뼈, 신경조직과 오장육부가 모두 다 충실하게 재조성되지 못하게 되어 기력이 떨어지며 병에 대한 저항력이 약해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피가 맑아야 오래 산다라든가 마음이 깨끗해야 오래 산다고 하는 것은 속설이 그거 사실은 매우 과학적이다. 그렇죠? 근데 피가 맑으려면 마음을 잘 먹어야 돼요. 예, 마음이 깨끗해야 피가 깨끗하고요. 피가 깨끗해야 건전한 신체를 유지하게 됩니다. 천하태평인 사람들 보세요. 얼굴이 훤해요. 잘 안 늙어요. 예. 근심 걱정 많고 고민 많은 사람들 빨리 늙어요. 같은 나이인데도 어떤 사람은 젊어 보이고 어떤 사람은 팍 늙어 보이고 바로 이 성격 탓입니다. 성격 탓. 예, 생각 탓이죠. 자, 발병 원인. 그러므로 정결한 피가 꽉 차 있는 사람은 그 피 속에 병균이 침투해 들어와도 이겨내죠. 면역력이 강하니까. 예. 그것을 가지고 의학계에서는 저항력이 강하다고 합니다. 예. 또한 썩지 않는 건강한 피가 꽉 차 있는 사람은 체내의 모든 세포가 완벽하게 재조성되므로 가장 젊은 청년기의 몸의 상태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나이를 먹는다고 무조건 늙는 것이 아니라 피가 썩어서 사람이 늙듯이 병든 사람이 병균 때문에 병에 걸리는 것이 아니고 썩은 피 때문에 병에 걸리는 것입니다. 예. 병균이 들어오면 젊은 사람은 이겨내잖아요. 건강한 사람은 이겨내잖아요. 예. 감기 걸려가 시름시름 앓다가 돌아가신다잖아요. 감기 이겨내면 안 돌아가실 거 아닙니까? 이것을 세상 사람들은 모르고 있죠. 예. 세상의 의학은 병균을 죽이는 데만 골몰하고 있는 겁니다. 피를 맑히고 마음을 잘 먹어라. 피를 맑히라. 이렇게, 그죠? 근데 그런 건 해요, 또. 뭐, 암에 걸렸다. 안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마음을 강하게 잡수세요. 절대 안 돌아가십니다. 그러면 안 죽는답니다. 근데 알려주는 순간부터 그 사람 죽어간답니다. 얼마 안 가고 죽는답니다. 모를 때는 이제 잘 사는데, 당신 암입니다. 그러면 죽을 준비부터 한대요. 한국 사람은 참 그렇답니다. 살아갈 생각은 안 하고, 당신 암입니다. 그러면 죽을 준비부터 한대요. 죽을 준비부터. 예. 그래서 참, 차라리 모를 때는 희망을 갖고 사는데, 알고 나면 그게 참, 그게 문제인 거죠. 예. 아는 게 뭐 병이라나? 예. 의학 박사들은 병균을 죽이는 독약을 연구하는 과정에서 흰쥐나 토끼에 실험을 합니다. 흰쥐나 토끼에 병균을 집어넣어서 백신이 그런 겁니다. 백신이 병균을 약화시켜가지고 몸에 집어넣어서 몸이 저항력을 만들어내는 게 백신이에요. 병균을 집어넣는 거예요. 병균을요. 뭐 좋은 약 주는 거 아닙니다. 병균 집어넣는 거예요. 병균 얼방 죽여가지고요. 예. 그 병균을 죽이는 독약을 투입한다. 그래서 그 병균이 죽으면 흰쥐나 토끼의 병이 잠깐 나음으로 특별한 부작용만 없으면 그것을 치료약이라 하여 사람에게 주사를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하면 병이 낫는 줄로 아는 것이 오늘날 의학의 수준입니다. 그렇지만 그런 식으로는 일시적으로 병이 가라앉는 것일 뿐이지 병이 뿌리채 뽑혀지는 것은 아닙니다. 피가 맑아져야 되고요. 피가 맑아지면 마음이 변해야 됩니다. 썩은 피 속에서 계속해서 병균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죠. 병이 뿌리째 뽑힐 리가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약을 개발해서 병균을 죽여도 병균 자체에서 저항력이 생기기 때문에 썩은 피에서 또 병균이 발생하게 되고요. 병균이 들어오면 못 맞게 되고 또 병균에서 또 저항력이 생기면 더 강한 독약을 또 써야 되는데, 예, 참 악순환이 벌어지죠. 그 저항력이 생긴 균을 집어와서 그것을 또 죽일 수 있는 약을 개발하기 전에는 그 병은 못 고치는 것입니다.
오히려 저항력이 강해진 균을 죽이려고 자꾸 더 독한 약을 만들어서 몸속에 집어넣으니 몸에 안에 들어온 독한 약은 사람에게도 정상적인 세포도 죽이게 되는 거죠. 그게 항암치료라잖아요. 항암치료. 그 독한 약이 몸속에 들어오니 잠시 동안은 병이 낫는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는 사람의 생명을 해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병균 죽이는 독약으로 사람의 명을 고친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미개하고 무지한 방법인가 하는 것을 의학자들도 인정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떤 의사들은 절대로 항암치료 하지 마세요. 사람 죽이는 항암치료 해가지고 논문도 발표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병균 때문에 병이 걸리는 것이 아니야. 그 근본 뿌리가 되는 원인은 썩은 피에 있으므로 썩은 피가 제거되려면 그 마음이 변해야 됩니다. 마음이 변화될 때 피가 변하고 피가 변하여 체질 자체가 바뀌어야 병이 낫게 됩니다. 근데 이게 마음이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마음 먹기가 참 너무 힘듭니다. 부정적인 생각, 예, 진짜 좋지 않은 생각, 피를 섞이는 생각이 먼저 일어나요. 남을 미워하는 생각, 예, 못마땅한 생각, 이런 생각들이 먼저 일어나요. 좋은 생각보다는 나쁜 생각이, 부정적인 생각이, 피를 섞이는 생각이 먼저 일어나기 때문에가 문제인 거죠. 예. 그게 90% 이상이에요. 좋은 생각 한 3% 되면 나머지 97% 이상이 다 피를 섞이는 생각이에요, 다. 예. 참. 사람이 하루에 1만 가지 생각을 하는데 그 중에 좋은 생각은 불과 1%에서 3%밖에 안 된다 하잖아요. 예, 그런 겁니다. 폐병이 3기 4기가 된 사람은 약을 쓰고 주사를 맞아서 병이 낫고 암에 걸린 환자에게 약을 투약해서 나은 것으로 알고 있지만 약보다도 큰 요인은 바로 마음이 바뀌어서 나은 것이지 살아야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먹고 스스로 마음을 고쳐 먹으면 어떤 병도 낫게 됩니다. 그런 예가 있잖아요. 어떤 그 자식을 3명이나 둔 어머니인데 암에 걸렸답니다. 그래서 길어야 1, 2년 되니까 준비하세요 하니까 아이씨 나는 애들 다 키우기 전에는 죽을 수 없습니다 하고는 뛰쳐나가 버렸답니다. 그리고는 뭐 당장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냥 바로 출근해가지고 일을 했답니다. 일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잊어먹었대요. 병원에 가야 될 날을 잊어먹고 몇 년이 흘렀대요. 몇 년이 흐르다가 가만 생각하니까 내가 참 암이었는데 걱정이 돼서 병원에 가봤대요. 암이 없어졌대요. 그걸 요즘 그런 말 하더만 진짜 암, 가짜 암 그런 말도 하더라고요. 그런 현상이 있으니까 진짜 암에 걸렸다면 죽었을 것인데 가짜 암에 걸렸기 때문에 나았다 그런 말 하더라고요. 예. 과연 그런지는 모르겠지만은 암에 걸려가지고 마음을 절대 난 죽을 수 없다 하는 마음이 암세포를 죽여버린 겁니다. 면역력이 살아나가지고. 예. 살겠다는 의지가 암을 잊어먹은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암이라는 걸 알려주지 않으면 잘 살다가 암이라는 걸 알려주는 순간부터 그 사람은 죽어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 그거 비슷한 현상입니다. 예. 그래서 그 책도 있잖아요. 마음 먹은 대로 된다. 낫는다. 그러면 낫는답니다. 예. 물론 다는 아니지만 아까 말씀드렸죠. 부정적인 생각이 먼저 일어나니까. 문제는 마음가짐에 있다. 예. 피가 썩는 원인이 되는 욕심이 제거될 때에 피가 썩지 않으며 욕심의 근본 원인이 되는 나라는 의식의 마음을 제거할 때 병이 날래야 날 수 없는, 늙을래야 늙을 수 없는 몸으로 변화를 입게 됩니다. 이것이 근본 원인이지만 이 마음을 먹기가 참 죽었다 깨어나도 참 어렵습니다. 예, 이걸 내가 먹으면 안 되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다른 사람의 피를 수혈했을 때 그 사람의 생각이 나듯이 하나님의 피를 수혈해주면 하나님의 생각을 하게 되겠죠. 계속해서 하나님의 피를 공급해주면 하나님의 사고를 하게 되겠죠. 점차적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피로 바뀌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 혼자 돌을 닦아서 나 혼자 뭐 해서 안 되겠죠. 뭔가 공급원이, 하나님이라는 공급원이 있어야 되잖아요. 예,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 그 하나님이라는 주체 공급원을 찾아야 되는 거죠. 예. 제가 지금 그거 말하는 거예요, 지금요. 예. 노벨 화학상을 2번씩이나 받은 바 있는 미국의 라이너스 폴링 박사는 말합니다. 자연은 죽음에 역행하는 것이다. 이론적으로 말하면 인간은 영원 불멸의 존재이지 않으면 안 된다.
육체의 조직은 스스로 재생 가능한 것이다. 인간은 말하자면 그 자체가 자동 보수 장치이다. 아까 피가 배했단 말입니다. 피가 나면서 싸놓으면 살이 쳐서 올라와요. 근데 이게 잘렸다. 살이 나지는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이게 도마뱀처럼 나오면 좋겠는데 이건 조금 그걸 말하는 것까지는 아닙니다. 여기가 떨어져 나갔다. 이거 싸놓으면 세포가 다시 살이 올라와서 사진단 말입니다. 예. 근데 이게 뭐 사지가 잘라진 사람은 근데 그런 경우가 있답니다. 다리가 잘렸는데 발가락이 간지러워서 여기를 긁고 있다고 하죠. 예. 그런 경우는 있답니다. 예. 손가락도 잘렸는데 손가락이 간지러워가지고 여기를 긁고 있다고 손가락 끝이 자기는 간지럽다고 느낀다고 합니다. 예. 그렇다고 하죠. 그래서 또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 중에 자기의 뇌세포를 가장 많이 써먹는 사람이 아인슈타인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사람 14% 써먹었답니다. 나머지 90% 가까이는 잠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어느 순간에 어떤 그 어머니인가요? 유모차가 굴러가가지고 자동차 밑으로 들어가 버렸대요. 근데 얼른 가가지고 한 손으로 들고는 유모차를 끄잡아냈대요. 근데 옆에서 지켜보는 사람이 의안이 벙벙해가지고 아니 젊은 여자가 자동차를 한 손으로 들고 유모차를 끌어냈어요. 한 번 더 해보라면 하겠습니까? 못합니다. 그 순간에 그럼 잠재의식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원래 사람은 그런 능력이 있었던 거죠. 어떤 뭐 제약 조건 때문에 유전적으로 할 수 없다라고 돼버린 겁니다. 금방 말씀드렸죠. 100%의 뇌세포 중에 제일 많이 써먹은 사람이 아인슈타인인데 14%다. 일반인들은 10%도 못 써먹는다고 합니다. 석학이나 박사들이 10% 가까이 써먹는다고 하는데요. 아까 일반 농부라든지 그런 사람들은 뭐 7%, 8%도 못 써먹는다고 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뇌세포를 다 써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아인슈타인도 그 정도였는데 엄청나겠죠. 그 능력은 정말 무한대에 가깝겠죠. 사람의 수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는 950세, 969세, 900세 이상 살았어요. 지금은 100세 못 살잖아요. 뭡니까? 90% 이상 못 산다는 거죠. 그래서 천수를 누리면 신선이 된다는 말이 있는 거예요. 원래 사람은 천년을 살게끔 설계되어 있는 거죠. 예. 아니죠. 오히려 더 영생하게끔 설계되어 있었는데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으로 말미암아 피가 썩음으로 말미암아 인체 구조가 이렇게 바뀐 겁니다. 원래는 이런 인체 구조가 아니었어요. 날아다니는 신의 존재였어요. 그래서 이 인간의 구조 가지고는 영생이라는 건 없어요. 신으로 다시 바뀌어야 되는 거죠. 선악과를 따먹기 이전의 상태로 죄가 없던 상태로 바뀌어야 되는 거죠. 그게 기본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과학이라는 것도 의학이라는 것도 이렇게 한계가 있다. 원인은 이야기하지 못하고 결과만 이야기하니까요.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